내 마음이 강해야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1. 소원 성취는 마음먹기 나름. 괴테.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시도하고 당신이 꿈꿀 수 있는 무엇이든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과 마법이 존재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인성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토마스 모리어리티의 보고서. 젊은 여성이 뉴욕의 한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탁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음식을 가지러 갔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녀의 가방을 슬쩍 들고 나갔다. 이 실험이 8차례를 걸쳐 반복한 결과 단 한 명의 주변 사람만 그 청년의 도둑질을 막으려고 했다. 다시 똑같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탁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번에 그녀는 탁자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자 부탁을 받은 사람은 청년의 도둑질은 매번 저지했다. 다른 날 동일한 여성이 해변 모래사장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라디오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와 그녀의 물건을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전날과 동일하게 나왔다. 카페와 해변가 두 곳 모두에서 그녀가 짐을 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은 도둑질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카페에서는 8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해변가에서는 5명 중에서 한 사람만 도둑질을 막으려고 했다. 나는 좋아. 그런데 왜 청하지 않니? 데이비드 A. 맥클란 박사 설교사의 입담의 저자. 열쇠 제조기 판매사원이 한 철물점 주인에게 그 기계로 열쇠를 만드는 시범을 보여줬다. 정말 놀라운 기계가 아닙니까? 판매사원이 물었다. 그렇구려. 이 기계는 훌륭한 투자인 동시에 많은 시간을 단축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사지 않습니까? 그런 덱은 왜 나에게 사라고 청하지 않소? 요청하지 않으면 손해. 2년 전 시카고 대학은 마샬 필그 백화점 재단의 필드 부인에게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행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필드 부인은 일리노이의 에반스톤에 거주했고 노스웨스턴 대학 역시 일리노이의 에반스톤에 위치했다. 그런 그녀가 왜 노스웨스턴 대학 대신 시카고 대학에 돈을 줬을까?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무관이 필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유를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시카고 대학에서 기부를 청해왔으니까요. 댁들은 요청하지 않았잖수.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잃을 거예요. 패티 오버리. 우리 엄마는 19살 때 우리 아빠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두 분은 내내 같은 학교를 다닌 사이였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19살 때 우리 엄마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엄마는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담낭 섬유증으로 죽었다. 우리 엄마는 갓 20의 과부가 된 것이다. 우리 아빠는 그녀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데이트를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 친할머니는 헛된 자존심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음을 알았다.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여전히 요청을 못하다니. 친할머니는 마침내 우리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계획을 짰다.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을 나갔고 우리 아빠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나갔다. 그리고 너무 우연찮게도 그들은 서로 마주쳤다. 그 몇 달 후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단 한 번의 요청이 가져온 미래. 데이브 오. 내 평생 가장 중요했던 요청은 나에게 첫 번째 판매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15살 되던 해 여름에 한 건축회사의 창고에서 일했다. 트럭에서 무거운 짐을 부려서 창고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한참 후에야 나는 창고 외에 또 다른 건물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바로 사무실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첫째는 그곳에 냉난방 시설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거기 사람들은 땀을 흘리거나 지저분하지 않았다. 둘째는 여자들이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곳이 일하기에 훨씬 좋은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총지배인과 판매부장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내용인즉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전화 판매 권유사원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일손을 메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 멈춰서서 벤 크레머에게 말했다. 오늘날 나는 그를 벤 삼촌이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다. 벤. 그가 나를 돌아보자 내가 청했다.
나에게 그 일을 시켜주실래요? 그는 안 돼 하고 딱 자르고 다른 사내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다시 돌아보자 내가 다시 청했다. 시켜주세요. 네? 그 요청은 나에게 첫 번째 판매 일자리를 가져다 줬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에 손가락으로 퉁기며 말했다. 얘야, 이리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고 잠재 고객을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쯤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단 한마디 말이 가져온 성공.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은 모두 원대한 목표를 지녔다. 그들은 너무 높아서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오리슨 스위트마든. 존 에사라프 인디아나 리믹스 사장.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의 동업자들에게 나를 동업자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말이 내 일생일 때 최고의 요청이다. 그들이 말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오? 나는 말했다. 나는 기꺼이 일하고 창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업 확장을 원하고 나는 그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은 동업관계와 인디아나 리맥스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1988년에 약 1,500만 달러어치의 공사 수주 한 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1994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6,500개의 주택을 팔았다. 95년의 목표액은 2억 달러이다. 그 한 가지 요청은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줬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다준 행복. 킴벨리 웨일. 1995년 5월 31일 나는 일리노이주의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년 전 그녀는 내가 근무하는 제 캔필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로저 크로포드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로저 크로포드는 손가락이 단 3개밖에 없는 몸으로 뛰어난 동기부여 강사이자 저자가 된 인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에 감동받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여기 그 편지의 일부를 공개한다. 킴에게 생략. 나는 작년에 당신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로저 크로포드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게 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찾아줬어요. 나는 그 이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력 쌓기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자기 존중법이라는 테이프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에는 한 번도 자기 발전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내가 그것을 주문하고 듣기 시작했던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날 나는 아동복지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입양 신청서를 갖고 있는데 혹시 손가락이 없는 아이를 고려해 보겠느냐는 전화였습니다. 21개월 된 이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손가락 하나씩과 양쪽 발에 발가락 2개씩 달려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주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워낙 우둔함으로 주님이 내 귀에 대고 크게 소리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생략. 나는 테이프를 듣던 중에 로저 크로포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략. 그는 비정상적인 손으로 생활하는 삶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적격자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님이 내 귀에 대고 크게 소리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만물은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그 당시 나에게 그 테이프를 듣게 하심으로써 블라그레드의 고아원에 있는 한 소년이 미국의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 크로포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불통이었고 나는 그 도시의 전화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국은 친절하게도 전화번호부를 다 뒤진 끝에야 로저 크로포드의 번호를 찾아줬습니다. 나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전화를 받자 그곳이 로저 크로포드 댁이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곳이 그의 부모 댁이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녀는 바로 로저 크로포드의 어머니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통화했고 그녀는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그 대화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 기다린 끝에 아이의 의료 진단서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이 우리 가정에 딱 맞는 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즈음 아이오와 데스모와인에 사는 5살짜리 소녀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그 일화가 지방신문에 실린 이유는 호프 양이 양손에 손가락이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우리 어머니는 데스모와인에 사셨고 그 기사를 오려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호프 양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점에서 호프 양이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의 영예를 차지한 일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아요. 5월 14일 우리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고 5월 27일 이고르는 앤드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앤디는 우리 가족이 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앤디는 행복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완벽한 아기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자식으로 맞은 지 2, 3주일이 지나자 앤디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앤디는 5살짜리 누이와 잘 지내고 제 누이는 그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킴,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계기를 마련해줬던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남모르는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리 케이 보냄. 진정한 믿음이 가져온 변화, 켄 로스. 재정 분석가 리처드 네이가 질문을 던졌을 당시 나는 하와이에서 식음료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일은 체중이 115kg이나 되는 사람에게 대단히 좋은 직업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다음 2년 동안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바꿔질까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머쓱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에게 음식 재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먹을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금연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나는 체중을 85kg로 빼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인간의 이성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두 과거의 조건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나는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체중을 65kg로 빼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10살 이후로 65kg이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내가 65kg가 되면 내 신장은 165cm이다. 과연 몇 사이즈의 옷을 입게 될까요? 아마 허리둘레 32, 33인치가 될 겁니다. 그 당시 내 바지의 허리둘레는 46인치였다. 나는 32인치 바지를 입은 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지금 65kg라면 당신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115kg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65kg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65kg의 체중에 맞는 옷을 샀다. 그 체중이 되기까지 1년 반 동안 살을 빼야 했지만 나는 결국 그 옷을 입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녀의 항아리가 안겨준 교훈, 데브 맥크러리. 샤논 레스트와 그녀의 남편은 새집의 진입로 양쪽 끝에 점토 꽃 항아리를 놓고 싶었다. 하지만 마땅한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샤논은 교회의 폐업한 산 안토니오 모텔 밖에 놓여진 4개의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최저 가격으로 그것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텔 주차장 간판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과거가 들어찬 300여 개의 방이 달린 모텔에 곧 헐릴 것이고 집게는 단 한 가지도 팔지 않겠노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점토 항아리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한 결과 모텔을 매물로 내놓은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회사의 허락하에 모텔 집기를 무료로 채워주는 책임을 맡았다. 샤노는 가출하고 학대받은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 대책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서 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가게는 독지가의 기탁을 목마르게 원했다.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세군과 정박아 시민협회를 비롯한 수십 개의 다른 기관에 전화했다. 열흘 내에 트럭이 모텔에 들이닥쳐 가구를 전부 싣고 갔다. 그 결과 청년 대책회의 알뜰 가게에 상품이 가득 찼고 다른 협회의 사정도 엇비슷해졌다. 샤논 레스트의 원래 의도는 개인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힘을 합해서 일할 생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놓았다. 그리고 오늘 레스트 부부의 저택 진입로 양쪽에는 각각 2개의 점토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단도직입적인 접근이 일궈낸 사랑. 사랑을 구함은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존 그레이 박사. 나는 보니가 처음으로 안아달라고 청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 요청은 우리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내가 안아주지 않는 것을 유감스러워하는 대신 그냥 요청했다. 그것은 나에게 대단한 사랑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내가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도 그녀가 안아달라고 청했던 첫 순간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내 방에 서 있었고 그녀는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했다. 아, 정말 힘든 하루였어.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푹 내뱉었다. 그 몸짓은 안아달라는 그녀의 언어였다.
하지만 내 눈과 귀에는 피곤한 안색과 긴 한숨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하리라는 엉뚱한 상상을 했다. 그녀는 나름대로 원하는 바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못한 나의 부족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우리 사이의 넓은 골을 훌쩍 넘어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요청했다. 조, 나를 껴안아 줄래요?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나는 말했다. 그럼. 나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서 곧장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다시 한숨을 내뱉고 안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언제든지 말만 해. 그러자 그녀가 키득키득 웃어댔다. 나는 반문했다. 왜 그러지? 당신은 안아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군요. 끈질긴 요청이 가져온 성공. 패티 오브리.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묻자 제프가 대답했다. 마우이 섬으로 갑시다.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되도록 신경 써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섬에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객실을 예약했다. 그리고 내가 제프에게 우리가 묵을 곳을 말하자 그가 말했다. 어찌구려. 그런데 24시간 룸서비스가 제공되겠지? 나는 문의해본 결과 24시간은 아니지만 새벽 2시까지 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해답을 얻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객실로 갔다. 제프와 나는 모두 입에서 화염을 내뿜을 정도로 목이 말랐기 때문에 미니바를 여는 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미니바가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사소한 일로 이 특별한 여행을 망치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 정도쯤이야. 잊어버리자. 나는 룸서비스를 부르기로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 말이 룸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라는 것이다. 내 남편은 너무 불쾌했지만 최소한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말하고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나는 지배인에게 말했다. 나는 하루에 $350 객실에 묵으면서 룸서비스와 미니바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당신네 선전책자와 내가 문의했었던 측은 모두 그 두 가지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녀는 사과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식당은 지금 이 시간에 문을 닫았고 이 호텔에는 미니바가 없어요. 나는 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했다. 보통 사람들에게 룸서비스와 미니바는 대단한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사전에 이미 장담을 받은 나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내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 남편은 나를 달랬다. 여보, 우리는 신혼여행 중이야. 너 더 이상 신경 쓰지 맙시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은 잠자리에 들겠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찾아가서 총 지배인에게 요청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제 캠필드와 일할 경험을 단 한 가지 교훈을 내 머릿속에 새겨놓았어요. 청하고 청하고 또 청하라. 지금 이 마당에 그들이 나를 어쩌겠어요? 나는 이미 미니바도 없는 이 방에서 일주일이나 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잖아요. 다음날 아침 내 남편은 나와 함께 총 지배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총 지배인은 호텔 소유주의 아들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한 다음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네 예약 담당자에게 룸서비스와 미니바를 갖춘 객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고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와보니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하루 24시간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방이에요. 총 지배인은 그 호텔에서 냉장고를 갖춘 객실은 유일하게 바닷가의 빌라뿐인데 그 요금이 자그마치 하루에 $895라고 설명했다. 나는 대답했다. 네,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에요. 단 지금 객실과 같은 요금으로 묵고 싶어요. 5분 후에 그는 사무실에서 나와 나에게 말했다. 여기 빌라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브리 부인. 두 분께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까무라칠 뻔했다. 나는 말했다. 봐요, 잭이 옳았어요. 그저 청하고 또 청해야 한다고요.